안녕하십니까, 덕국맨입니다. 기중기 운전기능사 필기 완벽정리 1편 2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기중기 선회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부 선회체는 종축을 중심으로 선회한다. 맞습니다. 상부 선회체 회전각도는 최대 180도이다. 아닙니다. 최대 360도까지 돌아갑니다. 선회력은 필요하다면 선회체를 고정하는 장치이다. 맞습니다. 기중기 형식에 따라 선회자는 영역의 범위가 다르다. 맞습니다. 자, 기중기 선회체는 요게 종축이죠. 요걸 따라서 360도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축을 중심으로 선회한다 그러면 맞는 것이죠. 선회체 회전 각도는 최대 180도가 아니라 완전 도입니다. 360도입니다. 선회록은 여기서 잠궈버려요. 그러면 돌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작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시 선회체입니다. 돌아가는 선회체를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기중기 형식에 따라서 선회 작업 영역을 제한하고 할 수 있죠. 360도 다 돌지 않게 270도만 돌도록 제한하고 할 수도 있고요. 제한 영역에 따라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상부 선회체 회전 각도는 최대 360도까지 돌아갑니다. 문제 2번입니다. 유압장치의 고장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그렇습니다. 윤활성이 좋은 작동률을 사용하는데 고장 원인이 날 리는 없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건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작동률의 점도가 너무 커도 너무 적어도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가동 중인 기관에서 기계적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분사 노즐이 뭡니까? 연료를 안개처럼 뿜어주는 겁니다. 이것 끝이 좀 마모되었다고 그래서 기계적 소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어링 마모, 밸브 간격이 규정치보다 크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분사 노즐은 분사 펌프에서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뿜어줘서 착화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좀 끝이 마모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소음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운전 중에 진동이 심해집니다. 정점의 발상으로 거리가 먼 것, 그게 진동의 원인이 아닌 것, 그 말이죠.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라디에이터의 냉각수가 좀 누설됐다고 그래가지고 기관이 진동하지는 않습니다. 열이 끓을 수는 있죠. 기관에 열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동은 아니에요. 점화 시기를 점검해야 되고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어 소리가 날 수 있고, 기관 차체 연결 마운팅, 즉 이 나사 조임이나 이런 게 불분명하면은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점화 시기가 이런 게 지금 4기통이면 4개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순차에 따라서 점화 시기가 맞아져가지고 흡입압력 폭발 배기가 일어나면서 크랭크 축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늦고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푸득푸득 하면 소리가 나겠죠. 이거 하나에서도 또 문제가 점화 시기가 너무 이르거나 늦거나 노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점화 시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소리가 난다면. 다음에 연료계통에 공기가 누설돼도 공기하고 연료의 혼합비가 안 맞으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누설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기관과 차체 연결의 마운틴 점검, 이런데 그 볼트 조임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누설, 여기에서 냉각수가 좀 누설됐다 했고 기관이 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리가 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운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볼트를 박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트를 차체 밑바닥에다가 이런 식으로 볼트를 박는 거예요. 이걸 마운틴 연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럼 이 밑바닥은 뭐예요? 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 바닥이 어떻게 생긴지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엔진실이잖아요, 엔진실.
요 밑바닥하고 박는다 이거예요. 요 엔진실의 밑바닥하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기중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붐, 그리고 훅. 요거는 하부 주행체, 요거는 상부 회전체.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화면 정지하시고 화면을 어떻게 늘리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보시면 이렇게 하면 화면이 늘어나죠. 그래서 글씨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양중 작업 시의 작업 기준으로 틀린 것은, 양중 작업은 들어 올리는 작업이에요. 작업 반경 내 하부 출입 금지하죠. 작업 시 해지 장치 사용해야 합니다. 전격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작업자가 마음대로 신호한다? 아닙니다. 서로 간에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자, 작업하면 여기에 작업 반경입니다. 요 작업 반경 내는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하부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 해제 장치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손으로 가서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풀고 하면 안 돼요.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거나 하면 바로 발등 찍고 안전사고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해야 해요. 기구를 사용하든지 해가지고 해제 장치를 사용해야지 손으로 직접 하면 안 됩니다. 하중을 초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10톤인데 12톤을 든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신호 규정이 없으므로 작업자가 마음대로 한다? 안 돼요. 서로 약속된 신호를 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화면을 늘려서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전시사변인 경우에는 어떻게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왜 빠를까요? 중장비는 동원령이 내릴 수가 있어요. 동원령이 전시사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 전시사태는 5일 이내에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상사점과 하사점 간의 거리는, 이걸 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스턴이 올라가는 최고의 지점, 연소실에 여기가 상부 올라갔죠. 여기가 상사점이에요. 상사점. 피스턴이 내려가는 최하의 지점, 여기가 하사점이에요. 그러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이 거리,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행정이라고 그런다. 요 단일행자예요. 그래서 단위는 요 거리, 이걸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기중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상부의 최대 회전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60도라고 그랬죠. 붐의 각과 기중 능력은 반비례한다. 자, 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훅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들어요. 붐이 이만큼, 똑같은 게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들어요. 어느 게 힘이 좋을까요? 붐의 각이 클수록, 이 직각에 가까울수록 힘이 좋아요. 그러면 붐의 각과 기중 능력은 어떻게 해요? 각이 클수록 힘이 좋으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비례한다. 붐의 길이와 운전 반경은 또 어떨까요? 붐의 길이가 이렇게 큰 거하고 이렇게 적은 거하고, 여기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붐의 길이가 길수록 회전 반경은 크죠. 그래서 붐의 길이와 운전 반경은 반비례가 아니라 크면 이것도 커지니까 비례한다 그래야겠죠.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의 드럼축이 제일 먼저 회전한다. 4번이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만 볼게요. 자,
여기서 엔진이 돌면 여기 마스터 클러치가 돌아가면서 변속기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변속기가 드럼축을 돌리고 이 드럼축이 뭐예요? 케이블 드럼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마스터 클러치가 여기서 연결시켰죠. 이제 동력을. 그러면 케이블 드럼축이 제일 먼저 요 케이블 드럼축이 제일 먼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기중기 작업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거. 파일 항타 작업 하죠. 파일 두드려 박는 겁니다. 화물 적화 작업, 이거 기본적인 작업이죠. 들어서 싣는 거. 아스팔트 포장 작업, 이건 아니죠. 기중기 가지고 어떻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겠어요. 크레인 작업, 들어서 끌어올리는 모든 작업을 크레인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항타라는 게 뭐예요? 두드려 박는 게 항타예요. 항발은 두드려 박는 거 빼는 게 항발이에요. 항타, 항발 다 합니다. 화물 적화 작업, 이렇게 차에다 싣는 거, 이걸 적화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거죠. 기중기가 하는. 아스팔트 포장, 기중기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크레인 작업,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모든 작업을 1층에서 크레인 작업이라고 해요. (10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 모터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유압 모터입니다. 기계 모터면 뭐 덜컥덜컥 하겠죠. 근데 유압은 뭐예요? 오일이에요, 오일. 오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 압력으로, 압력을 더 세게 하면 센 변속이 되고, 약하게 하면 약한 변속이 되는 거예요. 단수가 없어요. 덜컥덜컥 하는. 이 무단 변속으로 아주 용이합니다. 부드럽죠. 맞는 표현이죠. 속도나 방향 제어가 아주 용이합니다. 나중에 이제 회로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소양 경영으로서 큰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기와 먼지 등의 침투에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에요.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피스톤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게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마모가 되고 아주 작동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무단 변속이 용이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속도나 방향 제어가 아주 용이합니다. 어느 쪽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주면 일이 움직이고 이쪽으로 압력을 주면 이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복동 실린더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기중기의 작업 전 장비 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부터 고르면 그렇죠. 4번이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설이나 파손 부위는 언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작업 후에. 전날 작업 딱 끝내고 나서 누설이나 파손된 부위는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있으면 그날 저녁에 고쳐야죠. 근데 이제 기중기 가지고 다 작업하러 갔어요. 거기 갖고 누설 파손된 부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업 못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작업한 후에, 전날 작업한 후에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은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작동 상태, 줄거리 연구, 장비 안전장치. 그래서 누설이 뭐예요? 오일 새는 거. 이 기중기는 전적으로 이 압축 오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누설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파손 언제 한다? 작업 후 장비 점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작업 전 장비 점검이. 12번입니다. 냉각 장치의 상대는 라디에이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 정답부터 찍으면 물재킷입니다. 요거는 라디에이터의 구성품이에요. 코어, 냉각핀, 냉각수주 있고.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물재킷이 어떤 건가? 이렇게 피스톤이 흡입압축 폭발 배기하면서 푸툭푸툭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뭘 움직여요? 크랭크 측을 움직여서 회전, 이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다 보면 열을 엄청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전부 다 물제끼시서 여기에 물이 순환되는 거예요. 물이. 이 물이 순환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뜨거워진 물이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서 여기서 식혀 가지고 다시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게 라디에이터예요. 요게 물 재킷이고 이게 엔진 실린더에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거죠. 물 재킷과 라디에이터는. 자, 그러면 라디에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한번 볼게요. 예, 크게 보면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 많이 봤을 거예요. 자동차에로도 나오니까. 그러면 요 윗부분은 상부 탱크, 냉각수 주입구가 있고 라디에이터 캡이 있죠. 밑에는 하부 탱크에서 냉각수의 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코어라고 그래요. 코어, 열 교환부. 이 코어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튜브 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관이. 그리고 이 관과 관 사이를 뭐가 이렇게 막 이제 이 핀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요걸 냉각 핀이라고 한다고요. 요 핀을 요걸 냉각 핀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많이 달려가지고 요게 뭐예요? 방열판이 되는 거예요. 열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엔진에서 상부 탱크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하부 탱크로 가고 도는 것이다. 근데 이게 식힌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네요. 라디에이터가 어떻게 생겼나를 지금 보는 것이고, 라디에이터는 크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 탱크, 하부 탱크,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코어는 튜브하고 냉각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각 핀으로. 그걸 말하려고. 그래서 라디에이터는 상부 탱크, 코어, 하부 탱크로 되어 있는데, 코어는 튜브하고 냉각 핀으로 되어 있다. 요 내용을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냉각 장치에 사용되는 라디에이터 구성품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알겠죠? 그림 보면 물제킷이죠. 요거는 라디에이터에 사용되는 구성품이다. 13번입니다. 유압 장치에서 충격 흡수와 압력 보상 등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답부터 찍으면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하고 축압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어큐뮬레이터 축압기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질소가스가 있고 압이 들어가면 눌렸다가 좀 저기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압력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로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진동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압이 부족할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압을 밀면 이쪽으로 가면서 일을 하고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력이 부족해요. 끝단에 가가지고 액추에이터가. 그러면 이 압력을 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축압기에서 그래 힘 좀 보태줄게 하면서 요 액추에이터 끝쪽에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축압기가. 그래가지고 이쪽에 힘이 좀 딸리면 여기서 나와서 이 압력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앞쪽에서 뭐가 있어요? 지들끼리 막 우당탕 부딪혀요. 그러면 요걸 좀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맥동을 흡수해주는, 이쪽에서 압력을 좀 보낸다든가 해가지고서 이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볼 거니까 어큐뮬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넓혀서 쭉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그림으로 다 해서 해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뇌가 인지하는 파지 능력이 강해요. 문자로만 보는 것하고 이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 유압 회로도예요. 회로도. 여기가 탱크가 있고 이 탱크에서 전기 모터가 뭘 돌려주죠? 임펠러, 펌프를 돌려줘요.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릴리프 밸브가 100바 이상은 토해버린다. 이렇게 압력을 해놓으면 100바 이상 안 올라가요. 이 이상 올라가면 릴리프 밸브가 열려갖고 여기로 환원시켜버린다고. 이 회로도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볼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유압장치에서 충격 흡수와 압력 보상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어큐뮬레이터, 충격 흡수, 압력 보상. 유압 탱크는 좀 전에 봤죠? 밑에 오일 저장하는 거. 여과기는 사실 여과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서 이쪽으로 끌어올릴 때 이 여과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여과기는 이 안에 오일 탱크 안에 들어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요. 14번입니다. 고압선로 주변에서 크레인 작업 중 안전에 가장 주의하는 것은 고압선로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보면 알 거예요. 뭐가 올라가죠? 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권선. 요거 안 닿게 해야겠죠. 그래서 붐 또는 권상 루프 요게 고압선로하고 닿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15번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베이퍼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이 풋브레이크를 하도 많이 밟으면 열화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이 뜨끈뜨끈 열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묽어지면서 또 안에 이 공기방울 같은 이 수증기 방울이 생겨요. 그래서 밟아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풋브레이크만 밟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려갈 때 뭐 한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라. 근데 뭐 중립 놓고 내려간다 위험하죠. 아예 시동 꺼버리고 페달 갖고 내려가는데 이게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안 돼요. 크러치 짚고 브레이크 페달 배습한다. 이거나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이거 죽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아마 안 돼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면서 간다. 그 베이퍼록이라는 게 뭐냐? 계속 풋브레이크를 발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과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 액이 온도가 상승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브레이크 액이 밀어주잖아요. 페달을. 기포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압력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려면 뭐 한다? 발브레이크만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 좀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뭐 한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 놓고 가는 거죠. 기중기 작업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의 집안 강도, 화물의 현재 임계 하중과 권한 높이, 이거는 좀 그래요. 임계 하중이 아니라 적정 하중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전격 하중 이렇게 돼야겠죠. 쓰지도 않는 용어고 권한 높이 한다면 권상 높이는 몰라도요. 하중의 크기와 종류 및 형상, 붐 선당과 상부 연추 후방 선의 반지름 이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붐 선단과 상부 회전축 후방 선의 지름. 붐의 상단 이거죠. 상부 회전축은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돌면서 어디까지를 갈까 후방선의 반지름도 계산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는 줄 모르고 무조건 들이밀다는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선의 반지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중의 크기와 종류.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크기와 종류는 무엇인지 이거 다 고려해 봐야겠죠. 자,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교차로 내에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진행 방법을 바꾼다 큰일 나죠. 교차로에 들어가면 다른 차들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진행 방향에 어떤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자,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좌회전 하려면 이게 법령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좌회전 하는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앙점 안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중앙점 안으로. 이게 그 말이에요.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이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수행이 아니라 서행하면서 고치세요.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게 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다. 맞아요. 동시에 진입했다면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좌회전하는 차보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왔다. 그러면 선진입한 차가 우선이에요. 이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누가? 좌회전하려는 차가. 동시에 진입하면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근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왔으면 이 차가 우선하는 게 좌회전하는 차. 네, 교차로에 차선 없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된다.
18번입니다. 유압으로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 자,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유압이 물처럼 질질 흐르겠죠. 점도가 저하됩니다. 점도가 저하되니까 펌프 효율도 저하되는 거예요. 너무 점도가 묽어도 저하되고 너무 점도가 강해요. 밀가루 반죽처럼. 그래도 저하돼요. 근데 온도가 상승해갖고 점도가 저하면 펌프 효율도 저하합니다. 오일 누설의 저하. 자, 오일 누설이라는 말은 뭐예요? 묽으면 오일이 더 누설되겠죠. 물처럼 묽으면. 끈끈하지 않으면. 근데 오일 누설의 저하가 아니라 증대 이렇게 돼야 말이 맞겠잖아요. 오일이 상승해가지고 오일이 물처럼 묽어졌어요. 그럼 누설이 저하될까요? 증대할까요? 증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놓으면은 그 말 맞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일 누설이 저하가 아니라 너무 묽으니까 줄줄 샌단 말이에요. 증대, 누설이 증대하는 거예요. 회로 압력도 너무 묽어가지고 밀어봐야 얘가 물처럼 묽어가지고 압력 제대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저하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유압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낮아져서 묽어집니다. 그럼 펌프 효율이 저하되고 회로 압력도 저하되고 오일 누출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근데 저하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19번입니다. 2개 이상의 분기회로가 있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 순차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시퀀스 밸브입니다. 하나가 압력이 찼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순차적으로. 요거를 시퀀스 밸브라고 하는 거죠. 자, 릴리프 밸브는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유압류를 배출해서 탱크로 보내버립니다. 리듀싱 밸브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유량을 조절해 줍니다. 일부 압력을 낮춰줍니다. 이게 리듀싱 밸브입니다. 언로드 밸브는 언로드니까 뭐예요? 무부하. 즉 펌프의 토출력을 전부 다 탱크로 우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펌프에서는 부하가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압력이. 이게 언로드 밸브예요. 어떤 이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펌프 자체의 모든 압력을 순식간에 탱크로 우회시켜 버리려면 뭐예요? 언로드 밸브 열리면 돼요. 20번입니다.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교류발전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교류발전기 구성요소는 뭡니까?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트 코일이죠. 그 정류자는 요거는 DC, 직류발전기에서 정류시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류자는 뭐냐? 직류발전기에서 발생한 직류발전기에서도 교류성분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이때 직류발전기에서 바꿔주는 거, 요걸 정류자라고 그래요. 전류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C, 즉 직류발전기에서 바꿔주는 걸 정류자라고 한다. 근데 교류발전기에서 바꿔주는 것은 다이오드입니다. 야, 교류발전기를 보면 뭐 알터네이터라고도 나오고 교류발전기라도 하고요. 또는 AC 발전기라고도 합니다. 이 밖에 여기 싸고 있는 거 있죠. 요게 고정자라고도 하고 스테이터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조금 잘못됐어요. 안쪽으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이 안에 돌아가는 거, 이 자석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회전자라고도 하고 뭐라고 돼요? 로터라고도 하는 거예요. 로터. 이 안에 돌아가는 거. 요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요 로터가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요 밖에 요 싸고 있는 거, 코일 감겨져 가지고 요게 뭐냐면 스테이터예요. 고정자. 그다음에 다이오드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발전된 전류를 뭘로 바꾼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정에 쓸 수 있거나 이러니까 직류로 바꾸는 이걸 가리켜 다이오드라고. 이 부분도 한번 화면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류발전기에서는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터 코일이 들어가고 정류자는 직류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교류 성분을 직류로 바꿔주는 걸 정류자라고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